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진료 시대. 원격 기술을 활용해 보자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의사들도 경험을 해보고 환자도 경험을 해본 것이죠.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여전히 불법인 비대면 진료. 결국 법적 근거 없는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거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 시범 사업의 형태로 의료법 개정이 될 때까지 지금 가겠다. 사실 시범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목적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시범 사업은 시작됐지만 진료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안정성에 대한 확보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는데요. 시진, 타진, 촉진, 청진, 문진과 같은 진료의 기본적인 요소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것을 우려하는 바이고, 비대면 진료. 지금 우리에겐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원격 의료라는 게 어쨌든 진료의 큰 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의 보조 수단을 하나 더 갖는 것이다. 새롭게 바뀌는 새로운 기술 때문에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 서로 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랜 진통 끝에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고 비대면 진료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봅니다.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 진료 시간 중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어요. 예. 아버님 좀 어떠세요? 예. 손은 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저번에 가서 봤던 손이요. 예. 네네네. 손은 예. 지금 이래요. 지그재그로 한번 바꿔 보셨어요? 그때요? 쉽지 않죠? 여전히 목은 깨끗. 뇌병변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진료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딴 거 궁금하신 건 있으세요? 궁금한 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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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에 가스가 좀 차갑고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제가 약을 좀 드릴 테니까요. 네. 배 좀 주물러 주시고요. 요새 날이 더워서 가스 잘 찰 거예요. 평소 내원했던 환자가 비대면 진료 요청을 하면 의사가 전화를 걸어 상태에 따라 처방을 하거나 내원을 권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혀 모르는 분보다는 아는 분들 위주로 진행하는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진료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는 격리 중인 환자들 위주로 비대면 진료 요청이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재택 치료할 때는 저희가 100통 이상 전화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재택 치료 시스템이 이제 없어지고 질병 단계가 낮아진 이후로는 간혹 걸려오는 전화만 있었지 어떤 수요가 폭발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간혹 전화가 걸려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진료 보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이제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상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지난 6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상 불법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시적 허용 기간,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시범 사업은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 초진 허용 범위를 정했습니다. 시범 사업 시행 직전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각 의료단체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어떤 정부가 좀 서두르는 면은 있다고 봅니다. 직접 환자를 보고 그다음에 청진하고 그다음에 직접 타진도 하는 그런 진료의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도 또 한순간으로는 좀 불안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시범 사업 자체는 비대면 진료를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섬 지역에 살지 않고 또 장애가 없거나 또 만성질환자가 없으면
비대면 진료를 못 받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은 시범사업 대상자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환자를 과연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원격 의료는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이후로 원격 의료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의료계 전반의 반대에 부딪혀 의료인 간의 협업 수준에서만 허용돼 왔는데요. 접근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있고 편리성이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간 도서지방이라든가 원양 어선을 타시는 분들, 뭐 아니면은 또 뭐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그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일부 대두가 됐었고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국토가 적고 또 병원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굳이 원격 의료가 필요하느냐, 뭐 호주나 뭐 이렇게 굉장히 병원이 먼 데에 비해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고. 진전이 없던 비대면 진료에 물꼬를 튼 건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격리 환자가 늘어나면서 한시적 허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 건수는 3,661만 건이고 이 중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제외한 이용 건수는 736만 건입니다. 코로나19를 제외한 질환별 이용률을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만성 질환자의 처방 지속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의료단체가 우려했던 대형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안전사고는 경미한 수준의 과실 5건이 보고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3년간의 비대면 진료 경험에 대한 각계의 분석은 다소 엇갈립니다.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시는데요. 그간 3,8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발생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의료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 3년 동안 안정성에 대한 확보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는데요. 안전하냐 안 안전 문제를 따질 때 사고는 안 났다라고만 볼 거냐, 질이 좋았다라고 볼 거냐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질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진료는 아닌데 신고된 사고가 없었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신고된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학술적으로 이걸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거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정도면 비교군을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서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자발적인 신고가 없었으니까 안전하다. 그건 연구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무조건 안전하다. 이제 이게 보증되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본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이유로는 편리성과 경제성을 꼽는 응답이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62.3%, 재이용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87.8%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진료 과목, 내용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더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건데요. 3달에 한 번 정도는 진료를 제대로 보지만 2번 정도는 약만 타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약을 어차피 처방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적인 불편함이 있으니까 비대면 진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와야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좀 알려준다거나 이럴 때에는 비대면 진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비대면으로 인한 오진, 디지털 활용 격차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증상을 써서 제출하고 그거에 따른 약을 받는 거니까 아무래도 직접 가는 것보다는 좀 불안하긴 하죠. 우리가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면 제대로 그 괜찮은 젊은 층하고는 달라서 노인들은 그거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비대면 진료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는데요. 원격 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더욱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21대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아주 그 속도감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하향될 때까지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법적 근거 없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는데요. 하지만 진료의 방식과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약 처방, 보험 등도 개정이 필요한 상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의료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앱이든 환자든 뭐 의료기관이든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쌓이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법들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비대면 진료도 약 처방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사법도 사실 개정이 돼야 되고 마약류 관련된 관리 법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법률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의료계와 약업계, 산업계가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이 모두 다른 만큼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번번이 국회 보건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변호사 출신들이 변호사의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변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 노력이라든지 의사 출신이 의사협의회의 입장보다도 이거를 읽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더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한다라면 조금 더 이해관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것은 저희 국회가 넘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의료계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사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약 30여 개 가까이 생겨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중개 플랫폼의 이용 내역 등을 분석했을 때 아이가 아픈 맞벌이 부부,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이 유용하게 이용한 만큼 많은 국민에게 비대면 진료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 이용 시간대를 봤을 때 그 평일 일과 시간이라고 하는 낮 시간대 이외에도 밤 시간대 18시부터 23시 이용도 한 15%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퇴근하시고 오셔서 애가 아픈데 응급실밖에 이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비대면 진료로라도 진료를 보시고 밤을 견디시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가시려는 그런 분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높으시고. 한시적 허용 기간, 편의성을 중심으로 여러 업체가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처방약을 선택하는 등 불법적인 서비스도 생겨나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플랫폼 업계는 법적인 정비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항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 하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시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11월 2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고위험군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불가하게 하는 규제를 내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다 위험한 부분만 골라서 네거티브한 규제를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산업계가 비대면 진료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를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의 안전성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걸 왜 비판받아야 할 일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저 오히려 되묻고 싶거든요. 산업계에 묻고 싶은 게 국민의 편리성이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정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산업계에서 여기고 있는지 그 부분을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고충을 해결할 혁신적인 산업인지 의료 상업화를 부추기고 국민 건강을 악화시킬 주범인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은 여전히 대립 중입니다.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치권의 역할이 국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그런 소비자들 중심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새로운 기술 때문에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도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내려놓고 서로 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는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까지 창출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에 맞게 푸는 거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수입이 달라지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걸 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의료법은 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규제한다이기 때문에 안전하면 규제를 푸는 게 맞고 안전한지 모르겠으면 시범사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죠. 각 단체가 소통과 타협보다 각자의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정작 필요한 논의와 연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한 정형외과 전문 병원. 병원 특성상 관절 수술이 많은데 수술 후 아직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시 병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자세가 네. 이제 허리가 빈 상태에서 많이 일하면 네. 다리가 좀 저리고요. 네. 이곳 병원은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경과 관찰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일단 처방 드릴 거거든요. 네네. 약 처방 받으시고 집이 머셔서 네. 나중에 저희가 진료 나중에 한번 뵐 테니까 그 전에는 우선은 먹는 약이랑 해서 좀 드시고 일 하여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할 수 있어서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중간에 필요해서 간단하게 이제 경과를 보고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특히 이제 수술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추후에 이제 경과 관찰과 뭐 회복 여부들을 좀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집이 아무래도 머시면은 그 중간에 오는 텀이 길어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는 비대면 이 진료를 봐서 뭐 이런 것들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을 자주 찾기 어려운 환자들의 진료 지속성에 도움이 돼서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도서 지역 등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성질환자에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번호는 30일 이내 수술 및 진료 환자가 원거리에 있거나 지방에 있을 때 신청을 통해서 원격으로 해당 의료진을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환자의 상황이나 진료 내용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논의해야 합니다. 과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신경정신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담 위주고 이런 뭐 타진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어떤 그 과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냥 도가니에 넣어서 똑같이 해석을 하려니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꼭 안 되는 것들을 조금 미리 막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약물을 오남용해서 그 뭐 초진을 통해서 어려운 약들을 구해서 자기가 좀 편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가면서 좀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를 주로 이제 보는 의원인데 환자가 2, 3개월 간격으로 약을 처방받았을 시에 한 번도 안 나타나고 1년, 2년을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요. 그랬을 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조금 이제 환자의 어떤 그 지켜야 될 기준과 의사가 지켜야 될 기준들을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더 나아가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활용 방안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 의료 기술은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한 수요뿐 아니라 더 건강한 삶을 가꾸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술과 원격 모니터링, 생체 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한층 더 세심하고 똑똑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수단을 하나 더 갖는 것이다. 꼭 외래에 오는 분들, 입원한 환자들 뿐만 아니라 그 사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무시됐던, 등한시했던 분야를 우리가 잘 채워줄 수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필수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원격 의료가 조금 도와줄 수 있다. 뭐 우리가 굉장히 아팠을 때 구급대원이 왔을 때부터 원격 의료로 병원 가기까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서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뭐 내가 진짜 급한 건지 안 급한 건지 모를 때도 뭐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까지 될 것 같고요. 비대면 기술이 전체적으로 의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환자 중심의,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옮겨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참여나 환자 스스로 자기 질병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 이 부분의 기술이 강화돼야만 그게 가치 있게 평가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알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환자가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치료 계획을 세우고 참여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현재 나와 있는 IT 기술을 통해서 해볼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한 달.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시범 사업이 아닌 진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돼야 할 텐데요.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재택치료라든지 다약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원격 진료 아니면 이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의원들이 하는 역할들을 조금 이제 범위를 확장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편리한 기술은 활용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에 약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예전에 영상 기술이나 아니면 많은 진료의 도구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그 전의 방식대로 진료를 하시던 선생님들은 다 그게 보조도구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거에 근거를 쌓고 또 의사들이 이게 더 좋다라는 판단을 바꾸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은 연구를 축적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 다 주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근거를 축적해가는 것이죠. 다만 이 보조수단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질지는 과학기술이 연구되면서 발전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정부가 더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근거를 쌓게 해주는 쪽으로 발전을 하다 보면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